네, 이번 시간에는 유선과 유선 함수 그리고 유체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유체를 흐름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유선이라든지 패스 라인, 스트릭 라인, 타임 라인 이런 형태를 어떤 선으로, 즉 공기의 흐름을 어떤 선의 형태로 표현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유동 가시화, 플로우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선이 가지는 의미는 표현 방법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야구공 주변의 흐름을 이제 앞에서부터 흘러오는 어떤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이 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쪽에서 이렇게 균질한 흐름이 이 야구공 주변에서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또 이 뒤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소용돌이가 이렇게 발생되기도 하고, 또 위와 아래에 비대칭성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유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그 유동 가시화의 어떤 기법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이 나타낸 의미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거 이번 시간에는 뭐 스트림라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스트림라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정의와 같이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속도 벡터가 나타내는 방향을 쭉 이은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즉 그 순간을 얘기하는 이유는 얘가 진동을 한다든지 어떤 흐름이 시간에 따라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 스트림라인도 각기 바뀌게 되겠죠. 근데 그 각각의 변화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서 유체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나타낸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라인은 속도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고 유체의 입자가 흘러가는 방향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도 벡터와 이 스트림라인의 선분의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아주 작은 요소를 우리가 dr이라고 하면 걔도 어떤 특정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방향의 성분을 dx, dy, dz라고 한다고 하면 정의에 따라서 이 스트림라인은 속도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 벡터 UVW로 표현되었을 때 이 둘은 서로 평행한 방향이 되겠죠. 평행한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어떤 속도의 속도 벡터, 속도의 크기와 dr의 방향은 같을 거고, 속도의 x방향 성분과 이 스트림라인의 x방향 변화량의 비율과 y방향, z방향 비율이 같다라는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정의로부터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단 그림처럼 우리가 어떤 빨간색 화살표가 속도의 벡터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 선의 방향을 쭉 이렇게 이은 요 까만색 선이 스트림라인이 되겠죠. 근데 이 스트림라인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속도의 크기를 알 수는 없지만 흐름의 방향이 어떤지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스트림라인을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정의에 따라서 u분의 dx는 v분의 dy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처럼, 즉 이 스트림라인의 dy, dx는 뭡니까? 스트림라인을 우리가 xy 평면상에서 어떤 스트림라인이 열려 있을 때 이 스트림라인의 기울기의 의미가 되죠. 이 스트림라인의 기울기는 속도 성분의 기울기와 비율과 같다.
우리가 식을 다시 쓸 수가 있겠죠.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서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v dx 더하기 u dy는 0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고,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양 스칼라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양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x 방향 변화량의 x 변분 더하기 y방향의 미분량에다가 y방향 변화량 합친 것을 dp라고 부릅니다. 즉 p가 변화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그 안에 구성 요소인 xy로 이런 미분 형태로 식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식에서부터 우리가 이 식에서부터 이 마이너스 v라는 양을 라운드 사이 라운드 x라 생각하고 이 u를 라운드 사이 라운드 y라고 생각을 하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이 가지는 의미가 d 사이이기 때문에 d 사이가 0이다. 이 얘기는 이 사이라는 양의 변화량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주어진 식이 성립해야 되고, 이 스트림라인을 따라서는 어떤 함수 사이의 변화량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이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이 스트림라인의 함수를 바로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 이 사이를 스트림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스트림 펑션이 이렇게 사이가 존재하는데 정의에 따라서 u는 라운드 사이 라운드 y가 되고 v는 마이너스 라운드 사이 라운드 x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함수를 가지고 u와 v 성분 모두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유선 함수라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스칼라 함수, 즉 사이로 표현되는 어떤 스칼라 함수 하나를 알면 벡터 두 개의 요소를 가지는 벡터를 바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흐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흐름의 방정식이 뭐 3y-2x로 표현된다. 이 유선 함수가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 하나 가지고 각각의 속도 성분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이게 유선 함수라고 하면 u라는 것은 사이를 y로 미분한 놈이니까 y로 미분하면 3이고, v라는 것은 마이너스로 x로 미분한 양이니까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고 거의 마이너스 붙으니까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3,2라는 이 속도 벡터는 사이라는 스칼라 함수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벡터, 즉 변수 두 개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이런 스트림라인과 스트림 펑션의 정의를 볼 수가 있고, 이게 물리적 의미를 이렇게 따져보면 이 스트림라인 사이에서 이 유선 함수의 변화량은 유량과 같다. 즉 두 개의 스트림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위쪽의 선이 psi2로 표현되어 있고 아래쪽 선이 psi1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값의 차이는 이 사이를 흘러가는 유량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증명하진 않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 스트림라인을 표현하는 어떤
유선 함수 사이 값이 만약 여기가 3이고 사이가 2고 여기가 뭐 사이가 1이다 라고 하면 요 유선 사이에 흘러가는 유체의 유량이 단위는 뭐겠습니까? V 다트는 세제곱 2차원이라고 하면 제곱미터 퍼 세컨드의 단위를 가지고 있겠죠. 단위 시간당 유량이 얼만큼 어느 특정한 면을 따라 흘러갔는지 그걸 나타내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림도 거꾸로 살펴보면 지금처럼 사이가 1, 2, 3이니까 요 유선 사이를 어떤 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요 사이를 흘러가는 유량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좁은 곳은 속도가 빨리 흐를 거고 면적이 넓은 곳은 속도가 느리게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유선 그림에서부터 우리는 속도의 크기를 바로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유량이라는 것은 어떤 단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단면, 어떤 요 면의 면적을 A라고 하면 이 면을 통해서 얼만큼 유체가 흘러갔는지가 단위 시간당 유체가 흘러간 길이를 만약에 L이라고 하면 실제 요 면을 통과한 유체의 양은 면적 곱하기 L 세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유량이니까 얘를 델타 T로 나눈 거고 단위 시간이니까 결과적으로 요만큼이 속도에 해당되겠죠. 면적 곱하기 속도로 표현될 겁니다. 이와 같이 유선과 유선 함수를 이용해서 유체의 유량을 나타낼 수가 있고 유선 사이에 간격이 크다. 그러면 속도가 느리고 유선 사이가 좁다.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각각의 유선을 이렇게 쭉 표현을 했을 때 앞쪽에서는 유동이 반듯하게 들어오다가 어떤 물체를 만나서 요런 유선의 흐름이 위쪽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어딘가에서 보면 거꾸로 유동이 거꾸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선을 이용해서 요런 유동의 방리, 표면에서부터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과 유선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키네마틱 디스크립션이라는 것은 유체의 운동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직관적으로 어디가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느리냐 얼마나 회전을 하느냐 이걸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유체역학에서 어떤 요 사각형으로 표현되는 조그만 어떤 유체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유체 요소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느냐?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A, B, C, D처럼 먼저 어떤 유체 요소가 그냥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 유체 요소가 뱅글뱅글 회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울가에서 이 개울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거기에다가 나뭇잎 같은 걸 하나 올려놨다고 생각했을 때 이 나뭇잎이 그냥 평행하게 쭉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개울이 이렇게 굽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서는 그 나뭇잎이 뱅글뱅글 돌기도 합니다. 나뭇잎이 뱅글뱅글 돌기도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왜 돌까요? 유체가 뱅글뱅글 거기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듯이 이 유체가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회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C처럼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쭉 늘어나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리니어 스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선형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선형적으로 스트레인, 변형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이건 옆면으로 옆방향으로 어떤 힘이 이렇게 주어져서 이렇게 측면으로 절단 방향으로 변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걸 전단 변형, shear strai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체의 어떤 운동은 요 네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체의 운동과 달리 유체는 외부의 힘이 주어졌을 때 형태가 변형돼서 멈추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말랑말랑한 고무를 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무를 양 끝을 잡고 이렇게 쭉 당기면 당기는 방향으로 늘어나죠. 근데 내가 주어진 힘이 주어졌을 때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고체는 멈춥니다. 근데 유체 요소를 내가 어떤 힘을 줘서 당긴다라고 했을 때 걔는 내가 힘을 주는 만큼 계속 당겨집니다. 또는 유체의 흐름이 있을 때 그 흐름이 어떤 힘과 균형을 이루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유체는 끝없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체는 변화량만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단위 시간당 얼마나 변형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유체를 표현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운동이 있을 때 이 네 가지 운동의 율을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시간 변화율입니다. 즉 단위 시간당 얼마나 트랜슬레이션 했느냐, 얼마나 X방향으로 이동했느냐, 단위 시간당 얼마나 회전했느냐 이런 양을 가지고 유체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로시티라는 것은 rate of translation입니다. 즉 X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율을 즉 X방향으로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이동했느냐, Y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느냐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벨로시티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당 얼마나 회전했느냐는 앵귤러 벨로시티, 각속도로 표현을 합니다. 스트레인, 리니어 스트레인에 대해서도 즉 X방향으로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율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쓰는 용어가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트. 단위 시간당 이 각도가 얼마나 찌그러졌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shear strain rate입니다. 이 네 가지 유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요 네 가지 속도, 각속도, 선형 변화율, 그 다음에 전단 변화율 요 네 가지로 유체의 운동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한 관계식 또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 관계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건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rate of translation 당연하게 X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느냐, Y 방향, Z 방향으로. 요거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벡터가 되겠죠. 그죠? 보통 요렇게 UV, W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그럼 회전하는 율, 어느 점에서 회전하는 율이라는 것은 정의를 하자면 이 오른쪽 그림의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각형 요소가 이렇게 있을 때 각 변을 원점을 P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변을 표현을 했을 때 얘가 회전한다는 것은 이 라인 A 그리고 라인 B가 있을 때 라인 A가 회전한 양과 라인 B가 회전한 양 두 개의 평균값 같은 것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유체 요소는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찌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선분이 얼만큼 회전했느냐만 가지고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선분의 평행 회전량만큼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러면
레이스를 구하는, 유를 구하는, 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이 각도가 얼만큼 회전했느냐, 그 요소를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2차원 단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각형 요소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이 선분 라인 A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라인 A가 이만큼 이렇게 회전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인 A가 알파만큼 회전했고 라인 B는 요 베타만큼 회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소의 이 길이를 우리가 델타 X라고 생각하고 회전한 이후에 얘가 이동한 양을 델타 Y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한 각도, 이 관계식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탄젠트 알파라는 것은 대략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탄젠트 알파가 매우 작은 시간 동안에 이동했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그냥 알파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전한 각도는 델타 X분의 델타 Y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레이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변화했느냐, 보통 점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얘는 대략적으로 보면 알파라는 게 델타 X, 델타 Y니까 이 놈을 시간으로 미분한 양이 각의 변화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델타 X는 기준값이 되고 라운드, 즉 델타 Y를 시간으로 미분한 양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Y 방향으로 얘 요소가 얼마나 변화했느냐, 저 선분이. 그것이 이제 Y 방향 속도가 되니까 얘는 델타 V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델타 X분의 델타 V가 되고, 요걸 조금 더 엄밀하게 쓰면 라운드 V, 라운드 X가 되겠죠. 그 양이 이 정의에 따라서 제일 하단 관계식에서 요 양에 해당됩니다. 베타를 구해보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베타를 구해보면 이 베타의 변화율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U, 라운드 Y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던 이 선이 이만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식을 찾아보면 이와 같이 표현되고, 그래서 각 선분이 변화한 두 값을 더해서 평균을 구한 양이 요 마지막 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2차원 면에서 각 선분의 변화량의 합을 이렇게 구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전의 방향은 지면의 수직한 방향이 될 겁니다. 그 Z 방향이 되겠죠. XY 방향이 아니고 공통인 면 Z 방향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형태로 우리가 다른 방향의 성분 또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유도하는 것은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유체 요소가 어떤 속도를 갖고 있을 때 그 속도의 각 방향 변화, 선분의 각 방향의 어떤 변화량을 이용해서 이 유체 요소가 얼만큼 회전했는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그것을 오메가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앵귤러 벨로시티 벡터가 되겠죠. 각 속도 벡터가 됩니다. 각 방향 성분이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선형 변화율, 변형률, linear strain rate는 선형적으로 변화한 정도를 따져주면 되겠죠. 이것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유체 요소가 처음 어떤 특정한 길이의 유체 요소가 있다가
얘가 길이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길이가 만약에 양쪽 방향으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길이가 뭐 L이었다고 했을 때 나중에는 L 더하기 델타 X만큼 되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인이라는 것은 정의에 따라서 원래 길이에 대해서 변형이 얼마나 있었느냐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단위 길이당 변화율을 나타내죠. 그죠? 단위 길이당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길이의 변화율이고요. 그럼 이것의 레이시니까 또 단위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델타 x 방향으로 변형을 했는데 그거의 단위 시간당 변화율을 나타내니까 그놈은 속도 u가 될 겁니다. 즉 유체 요소가 x 방향으로 속도가 바뀐 만큼이 실제로는 유체 요소의 이동량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의 개념 때문에 속도 성분이 나오고 그것에 단위 길이당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도 성분을 x 방향으로 미분한 양이 단위 시간당 단위 길이당 x 방향으로 변화한 양 이동한 양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linear strain rate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인을 이해할 때 고체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체역학에서 어떤 길이 L의 고체가 있을 때 얘가 힘이 주어져 가지고 양쪽으로 어떤 인장력이 주어졌을 때 얘가 델타만큼 변형이 됐습니다. 늘어났겠죠. 그랬을 때 고체의 스트레인은 길이분의 델타로 정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단위 길이당 변화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없죠. 그죠? 근데 유체역학에서는 linear strain rate, 유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변화량이 시간에 따른 변화량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우리는 각 방향의 성분을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변형되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속도를 각 방향으로 미분해 주면 얻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3차원에서 보면 요 사각형 박스처럼 유체 요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양들을 X방향 변화량, Y방향 변화량, Z방향 변화량을 다 합친 양은 결국 부피의 변화량이 되겠죠. X방향으로도 늘어나고 Y방향으로도 늘어나고 Z방향으로 늘어났다. 이 얘기는 유체 요소의 부피가 커졌다는 의미가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유체 요소가 그러면 질량이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밀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부피도 바뀌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 방향의 선형 변화량을 다 더하면 수학적으로 보면 U를 X로 미분한 거, V를 Y로 미분한 거, W를 Z로 미분한 양을 다 더한 겁니다. 근데 얘는 수학적으로는 속도 벡터 UVW의 다이버전스와 같죠. 그죠? 이 다이버전스가 가지는 의미는 최적의 변화량이다. 여기서 이 V는 볼륨에 해당됩니다. 볼륨의 변화량, 부피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이 다이버전스, 즉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가지는 의미는 어떤 유체 요소의 최적의 변화량, 변화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구했는데 이놈이 0이라는 얘기는 뭔 말일까요? 즉 선형적으로 변화량의 총합이 0이고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질량 요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요소의 질량은 일정할 겁니다. 근데 얘가 부피가 이렇게 X방향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만약 Y방향으로 쭈그러들어서
이 세 개의 합이 똑같다. 그러면 부피가 변화한 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질량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질량이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밀도의 정의는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이놈이 일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압축성이라고 부릅니다. 압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incompressible flow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체의 속도의 분포를 안다고 하면 그것의 다이버전스를 구해보면 이 유동은 압축성 유동을 표현하는지 비압축성 유동을 표현하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굉장히 유용한 어떤 관계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의 의미가 부피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이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shear strain rate, 그러니까 전단 변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단 변형률은 유체 요소가 얼마나 회전했느냐가 아니라 유체 요소가 얼마나 찌그러졌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각형 요소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각형 요소의 각 변이 회전하는 정도, 이 요소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회전하는 정도의 평균값이 우리가 각속도였다면 이 전단 변형률은 이 사각형 요소가 각 변이 얼만큼 찌그러들었느냐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각도를 감마라고 하면 이 90도 각도가 감마만큼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각속도 계산할 때 요 선분 A와 선분 B라고 했을 때 이 선분 B가 회전한 각도, 단위 시간당 각도의 변화량 어떻게 찾았습니까? 얘는 라운드 V, 라운드 X였습니다. 그리고 요 양은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Y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선분 A는 라운드 V, 라운드 X만큼 변형되었을 텐데 요 선분은 선분 B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정도를 나타내죠. 찌그러진 정도니까. 그러니까 요 양은 라운드 U, 라운드 Y가 돼서 이 두 선분의 각도 변화량을 합해보면 이 둘을 합한 양의 절반이 되겠죠. 그 양이 여기 있는 입실론 XY입니다. 즉 XY 평면상에서 얼마나 단위 시간당 찌그러들었느냐, 전단 변형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됩니다. 아까 각속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분에서 요 양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호가 달라진 거죠. 식의 모양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즉 얘는 두 선분의 변화량의 이제 합으로 표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 형태는 비슷한데 가지는 뜻은 각속도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shear strain rate은 찌그러짐을 나타내는 정도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선형적인 변화량과 전단 변형량을 다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서 이걸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대칭형의 세컨 오더 텐서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벡터량의 벡터량이 되죠. 그지? 어떤 사각형 요소가 있을 때,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입실론 XX, YY, ZZ는 선형 변형률을 나타내고 각각 XX, YY, ZZ처럼 각각의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양이고 그 정의에 따라서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라운드 W, 라운드 Z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각항에 있지 않은 나머지 양들은 shear strain rate, 전단 변형량을 U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항들은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이 중에 서로 각 위치별로 서로 대응되는 양들은 똑같은 양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대칭형으로, 대각을 기준으로 대칭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체 요소의 어떤 변형은 이런 형태의 텐서로 표현된다. 그래서 아주 고급의 어떤 유체역학 해석을 위해서는 이 텐서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각속도를 정의했는데, 즉 유체가 회전하는 정도가 각속도죠. 즉 단위 시간당 유체의 각도 변화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구했고, 그거를 오메가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얻었던 저 오메가는 사실 컬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컬을, 유체 요소의 컬을 우리가 볼티서티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치면 와도입니다. 와도, 볼티서티. 우리가 볼텍스, 즉 소용돌이를 우리말로 와라고 부르는데, 즉 와의 정도죠. 그래서 그걸 볼티서티라고 부르고, 이 볼티서티 벡터는 속도 벡터의 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볼티서티는 각속도의 2배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각속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볼티서티 정의에 2분의 1이 각각에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벡터는 각속도 벡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볼티서티와 각속도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 2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의 차이고, 그래서 이 컬로 표현되는 요 정의를 앞에 굳이 2를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와도라는 용어를 정의해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양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속도가 빠르다. 유체 각이 단위 시간당 많이 움직였다. 얘는 훨씬 빨리 회전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와도가 높다. 이건 유체가 아주 빨리 회전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와도가 0이다. 우리가 속도 벡터를 구해서 각 방향으로 미분해 가지고 이 연산을 쭉 했습니다. 이 연산을 쭉 했을 때 이 값이 0이 나왔다. 그러면 이 유체는 회전하지 않는 유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비회전 유동이라고 해서 irrotational flow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유체는 rotational flow입니다. 즉 와도가 0이 아닌 이 와도가 0이 아닌 그런 유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속도 벡터의 미분을 계산해 봄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cylindrical coordinate에서 즉 r 세타 g로 표현되는 이 cylindrical coordinate에서 각각의 성분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물체 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저기 비행체의 이런 표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행체에는 실제로는 유동의 점성 때문에 표면에 경계층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표면에 경계층이 있고, 이 표면의 경계층 내부에서는 속도의 변화량이 이렇게 있죠. 그죠? 속도 크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층 내부에서 와도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속도 벡터를 구해 가지고 그것의 컬을 이렇게 구해 보면 그 양은 0이 아닙니다. 근데 경계층 바깥에, 즉 표면의 영향을 덜 받는 경계층 바깥의 유동은 와도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경계층의 내부는 회전 유동이고 경계층 바깥은 비회전 유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좀 형상 직관적으로 어떤 이 스마일맨 딱지를 경계층 내부에다가 탁 얹어 봤습니다. 그렇게 얹었을 때 이건 회전 유동이기 때문에 경계층 내에서는 이와 같이 스마일맨의 각도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면에 경계층 바깥에서는 회전하지 않고 그저 쭉 이렇게 유선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요게 아래 하단의 그림은 이 같은 말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유류의 어떤 흐름이 있을 때 우리가 경계층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표면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경계층 내부에는 쉽게 말해서 점성 유동의 효과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경계층 바깥은 회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유체 간의 어떤 점성 현상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비틀리는 어떤 정도를 많이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깥의 유동은 우리가 점성 효과, 대부분 이 회전 유동의 현상은 점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 점성의 효과를 우리가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쪽, 경계측 바깥의 유동은 비점성 인비시드, 비점성 외부 유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실제적인 문제를 해석할 때도 이 경계층 바깥에서는 점성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실용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경계층 내부에서, 즉 물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점성 현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경우에 유동은 회전 유동이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공기역학에서 이제 다루는 개념으로 circulation, 우리말로는 순환입니다. 요즘 그 방 안에서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서큘레이터라고 많이 부르죠. 그때 같은 단어입니다. 서큘레이션의 개념은 말 그대로 어떤 요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어떤 이 안에 유체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는 그냥 고체가 있다고 생각해도 유사한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큰 디스크 면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 디스크 면 표면을 따라서 속도를 이렇게 가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속도를 가해주면 이 디스크 면이 돌죠. 그죠? 회전을 하겠죠. 그죠? 동일한, 직관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어떤 유체 요소가, 유체 흐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주변을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폐 곡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폐 곡선 각각의 속도 벡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공기의 흐름 요소가 각각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형상화한 것이 이 하단의 그림입니다. 그럼 이 테두리를 따라서 주어진 속도 분포가 속도 벡터를 우리가 V 벡터라고 했을 때, 즉 그 테두리 폐 곡선을 따라서 속도 벡터가 작용하는 요소를 다 더해준 양을 서큘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정의에 따라서 이 스몰 s는 폐 곡선 위의 요소고 캐피탈 S는 면적 요소입니다. 이 면적은 이 둘러싸고 있는 요 영역 내부 전체를 면적이라고 했을 때 그 내부 전체의 볼티서티의 총합과 같습니다. 즉 이 면이 있을 때 이 면에서 우리가 커를 볼티서티라고 했죠. 그죠? 이 볼티서티의 총합은 이 유체 외부의 속도 벡터를 테두리를 따라 쭉 적분한 양과 똑같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윗면과 아랫면의 이 속도 벡터가 서로 다르게 되면 회전 요소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만큼을 우리가 그 정도를
circulatio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유체가 비회전 유동이다. 비회전 유동이면 볼티서티가 0이죠. 모든 곳에서. 그러면 당연히 circulation도 0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테두리를 따라 속도 벡터를 적분해서 얻을 수도 있고 볼티서티의 총합으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이 비회전 유동이면 circulation도 0이다. 근데 나중에 3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에서 공기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양력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면 그 양력은 이 서큘레이션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서큘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서큘레이션을 활용해서 서큘레이션의 정의를 활용해서 이 관계식을 나중에 찾아내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실제로 이 서큘레이션이라는 것은 유체 회전 성분을 다 더한 양과 같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다룬 이 수학적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학적 표현 방법에서 우리가 속도를 정의하고 각속도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 레이트를 찾았습니다. 근데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이 유체 회전이라든지 유체 변형량 이 양은 모두 속도 벡터를 미분함으로써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속도 벡터를 안다는 것은 이 유체가 회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유체가 어느 지점에서 늘어나는지 찌그러지는지 이런 걸 모두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체역학이나 공기역학에서는 속도 벡터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예제 문제로 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유선이 저런 형태로 표현되는 어떤 유동입니다. 그리고 그 유동의 각 지점의 속도를 다 함수로 만들어 봤더니 위와 같습니다. 즉 x제곱은 u, 즉 x방향 속도 성분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u는 x제곱이니까 즉 x가 1, 2, 3, 4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x축으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 가속이 된다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은 v방향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래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유동은 압축성 유동이냐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뭘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이버전스를 구하면 다이버전스의 정의가 각 방향의 선형 변화량의 총합과 같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다이버전스는 UV를 2차원 문제로 생각하면 UV를 각 XY로 미분한 양이죠. 요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U를 X로 미분하면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V를 Y로 미분하면 편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계산해 봤더니 0이네요. 그죠? 다이버전스가 0이다 라는 얘기는 이 유체의 북체적의 유체 요소의 체적 변화는 없다는 의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동이 incompressible 비압축성 유동이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이 유체 요소는 회전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뭘 구하면 됩니까? 와도를 구하면 되고 와도는 속도 벡터의 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는 각속도의 2배죠. 그죠? 그럼 현재 2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요 양은 0이 될 거고 요 양도 0이 될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양은 요 양이죠. 그럼 V를 X로 미분한 양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Y입니다. 그리고 U를 Y로 미분한 양은 U는 X제곱이니까 Y로 편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우리는
와도가 마이너스 2y, 즉 K 방향은 어떤 의미입니까? 면에 이 XY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회전의 축이죠. 그죠? 그러니까 와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2y입니다. 이와 같이 와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동은 회전 유동이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속도 벡터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 양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실린더 좌표계에서 속도 벡터를 우리가 이게 이제 방향 벡터죠. 실린더 좌표계라는 것은 우리 XY 좌표계에서 XY 좌표계 어느 점을 R과 세타로 표현하는 좌표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방향 벡터는 R 방향 벡터니까 여기를 향하는 벡터가 될 테고, 이 세타는 세타 방향을 표현하는 방향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주 방향의 속도 성분은 UR, 그 다음에 회전 방향 성분은 U세타, 그 다음에 수직한 방향은 UZ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 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와 컬은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 계산해서 이제 R분의 1이 나오고 여기에 R 요소, 그 다음에 여기에도 R이 곱해져 있죠. 요 관계식을 적절히 우리가 좀 더 기억하기 쉬운 폼은 이와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유도는 미분기하학 책에 참고하시면 자세히 유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공기역학 할 때 이 결과들을 종종 쓰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체 회전하는 유동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플로우 A, 플로우 B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플로우 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솔리드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플로우 B는 볼텍스 유동입니다. 이 솔리드 로테이션은 큰 원통이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원형 단면인 원통을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원통 컵 안에 유동이 이와 같이 나타나겠죠. 중심점에선 속도가 0일 거고 이 회전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 오메가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죠. 세타 방향 속도가. 그래서 이런 유동을 솔리드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이 볼텍스는 뭐 태풍의 유동과 비슷하죠. 우리가 태풍 눈에 가까울수록 태풍이 이렇게 있으면 태풍의 눈이 있고, 눈 바깥에서는 눈을 벗어나자마자 매우 빠른 유동의 속도가 있다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그것을 나타낸 유동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볼텍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볼텍스의 회전 방향의 속도, 세타 방향의 속도는 R분의 어떤 양으로 표현됩니다. 즉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유동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스마일맨 스티커를 이래 보면 솔리드 로테이션은 자기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볼텍스는 회전하지 않는 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솔리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주 방향의 속도는 0이고 세타 방향 속도는 오메가 R로 표현되고, 볼텍스는 원주 방향 속도는 똑같이 0인데 회전하는 방향으로 R분의 어떤 양입니다. 그래서 와도의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정의에 따라서 2차원 유동이니까 Z방향 성분만 찾으면 되겠죠. 그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고, 각 자리에 U세타 자리에 오메가 R을 대입해서 편미분을 구해보면 2오메가가 나옵니다. 각속도가 애초부터 오메가였으니까 볼티스티는 정의에 따라 2오메가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볼텍스는
이 볼티서티를 계산해 보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볼티서티가 0인 유동이 비회전 유동이고, 그래서 이름은 이런 유동의 모양 때문에 볼텍스라고 부르는데, 이 볼텍스는 비회전 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태풍의 눈을 생각해 보면, 이 태풍의 눈을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 사이에서는 아주 조용한 유동이 있고, 중심점에서는 속도가 0일 거고 바깥쪽까지 속도가 크게 증가를 할 겁니다. 속도가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죠? 속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이렇게 볼텍스처럼 속도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태풍의 눈 안쪽의 유동은 솔리드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바깥쪽의 유동은 볼텍스 유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실린더 좌표계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회전 유동을 표현하는데 좀 더 용이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